한국은 강철보다 강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2025년 초 하버드 대학교 국제기술경제 세미나 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가르쳐온 데니얼 맥브라이드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기술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지만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석학이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교수진도 충격에 빠뜨린 한국 기술의 실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멈춰도 기술은 멈추지 않는 나라. 그 비밀을 밝히는 데니얼 맥브라이드 교수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국제기술경제 세미나 강당.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만이 어둑한 공간을 밝히고 그 아래로 20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강당은 점차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직 텅 빈 단상을 향해 있었죠. 세계적 석학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옆 준비실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30회 가까이 강단에 섰지만 오늘의 강연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강당으로 들어서자 청중들의 기대감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하며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사를 건네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려는 순간 뒷자리에서 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젊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유학생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술이고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요? 오늘 강연 주제가 적절한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부터 논쟁적인 질문이 나온 것에 일부 교수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는 빙긋 웃으며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도전을 읽었습니다. 조나단은 얼마 전 한국은 창조성 없는 모방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그저 평범한 강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치가 멈춰도 멈추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리모컨을 눌러 메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중국계 학생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관심 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했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데니얼 맥브라이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기술경제학부 석좌교수로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기술 발전 모델을 연구해왔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단 위를 몇 걸음 걸으며 청중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이 철판이 내 생명을 지켜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앞줄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뒤쪽에서는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금속 하나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강연장 전체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질문을 던진 중국계 학생도 자세를 바로 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스크린에 한국의 서울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기술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리함, 혁신, 아니면 돈? 질문을 던진 후 잠시 기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이요. 경쟁력. 미래를 위한 투자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옳은 답변입니다만 한국의 연구자들에게서 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앞줄에 앉아있던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나단 교수님, 오늘 강연이 끝나면 교수님의 생각도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청중들 사이에서 잠시 웃음이 터져나왔고 조나단 교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긴장감이 강연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청중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저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을지 모릅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정치가 아닌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고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철학을 품고 있는지 말이죠. 물 한 모금을 더 마신 후 저는 리모컨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중국계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중들이 숨죽인 집중력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 없이도 멈추지 않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다음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슬로우 모션 장면이었습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에 부딪히는 순간 알루미늄판은 총알에 관통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알루미늄은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금속판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속도의 총알이 날아가 이 특별한 금속판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알은 관통하지 못하고 판 위에서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가스틸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앞줄의 교수들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10mm짜리 이 금속판 위에 10톤짜리 배가 올라가도 끄떡없는 강철입니다. 손바닥만 한 판 위에 중형차 1500대를 얹어도 버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조나단 교수조차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놀라운 건 철강 자체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다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연구실에서 금속 접합부를 정밀하게 작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철강을 더 위대하게 만든 건 바로 이것, 용접 기술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집중하는 표정으로 작업 중인 연구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미세한 수치를 조정하며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화면 속 여성 연구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서현 박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과학자 중 한 분이죠. 이서현 박사의 클로즈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밀한 장비를 조작하며 용접 부위를 0.01mm 단위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서현 박사팀은 용접 접합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세한 단위로 합금을 조절하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말이죠. 몇몇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연구자들도 더 바짝 자세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부는 원래 소재보다 약하기 마련입니다.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질 때 대부분은 이 용접 부위에서 먼저 파손됩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청중들 사이를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서현 박사팀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용접부가 원소재보다 먼저 끊어지는 기존 한계를 극복했고 오히려 원소재가 먼저 찢어질 정도의 접합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로 돌아가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특허 증서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만 특허 30건, 수많은 논문, 그리고 해외 자동차 부품 양산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강철의 나라 대한민국은 결정립 하나까지 설계하는 미세 정밀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 중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대의 동일한 모델 차량이 같은 속도로 장애물에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왼쪽은 일반 강판을 사용한 차량, 오른쪽은 이 기가 스틸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결과를 주목해보세요. 영상이 진행되면서 일반 강판 차량은 운전석 부분이 크게 함몰된 반면 기가 스틸 차량은 충격을 현저히 덜 받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철강이 적용된 자동차는 같은 충돌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죠.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경외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몇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이 비춰졌습니다. 지친 표정이지만 열정적인 눈빛으로 작업을 계속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기가 스틸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서현 박사팀의 작업실 곳곳을 보여주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안전이 먼저다라는 한글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의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서현 박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말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나단 교수도 이제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가 스틸로 만든 안전모와 방탄조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관, 구조대원, 그리고 일상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을 넘어 깊은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철강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더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서현 박사를 직접 만났을 때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서현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 천천히 걸으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포항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죠.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서현 박사였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기술자라고 해서 거친 느낌의 중년 남성을 상상했는데 이서현 박사는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악수할 때 느껴지는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이서현 박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연구실 가운을 입은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안내받는 동안 이서현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 교수님, 우리는 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로 들렸습니다. 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해온 저로서는 그런 수사적 표현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서현 박사가 보여준 것들을 통해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자동차 부품의 미세 확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800배율로 확대된 금속 구조는 마치 별이 빛나는 우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자동차 충돌 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어필러라는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 하나에 수천 번의 실험과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은 더 깊이 들어가 금속의 미세 구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금속의 가장 작은 결정립 하나까지도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서현 박사는 제게 연구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수백 개의 금속 샘플들이 보였습니다. 각각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서현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한 샘플들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실패한 샘플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잠시 청중을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어요. 그들은 실패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충격 테스트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고속으로 발사된 총알이 기가스틸 판에 부딪히는 순간 그냥 납작하게 찌그러져 떨어졌습니다. 총알조차 뚫지 못하는 이 철강이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청중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서현 박사팀이 이 기술을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했는지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특수 제작된 방탄조끼가 나왔습니다. 일반 방탄조끼보다 훨씬 얇았지만 보호력은 뛰어났습니다. 군사용이 아닌 일반 시민을 위한 안전 장비에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었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들을 위한 장비였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서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 청중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는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연구실이었죠. 실험실 불빛 아래에서도 꺼지지 않은 연구자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크린에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젊은 연구원부터 경험 많은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조나단 교수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서현 박사가 안내한 실험실 한편에는 특별한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 기술로 살아남은 사고 피해자들의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감사 편지들로 가득한 벽이 비춰졌습니다. 아이들의 그림도 있었고 직접 손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효율성이나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조나단 교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이 기술이 누구를 지킬 수 있을까?
강당을 둘러보면서 모든 청중의 눈을 마주치려 노력했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한국 기술의 근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한글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서현 박사가 연구실을 떠날 때 보여준 문구입니다. 그녀의 연구 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기술은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다로 돌려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로 둘러싸인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 수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몇은 손을 들어 답하려 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답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여 부산항의 항공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이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 같았습니다. 이곳이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죠. 드론으로 높이 촬영한 부산항의 웅장한 모습에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크레인들의 움직임은 마치 공중에서 내려다본 개미집 같았습니다. 한국 수출 물동량의 99.6%가 이런 항만을 통해 바다로 나갑니다. 잠시 숫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멈췄습니다. 99.6%라는 숫자를 상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물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을 가까이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에는 국제 전기 노선 28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로 연결된 287개의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목소리에 열정을 더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해양 네트워크가 없는 나라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슬라이드를 넘겨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륙 국가들의 지도와 그들의 물류 현실을 담은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내륙국 에티오피아는 연간 3조 원이 넘는 항만 사용료를 이웃나라에 지불합니다. 요르단은 석유가 나올 땅을 내주고도 겨우 19km 해안선 하나 얻으려 했죠. 이 말에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란 그만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리적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겁니다. 화면에는 자동화된 항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사람 없이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자동화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영상은 광활한 컨테이너 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자율주행 운반 차량들이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잠시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영상을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부산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은 퇴근했지만 항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쫓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멈춰도 말이죠. 그 말에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이 자동화된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혈관인 이 물류 시스템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작동합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중국계 유학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구축한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인천항과 광양항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항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인천항은 중국과의 교역을, 광양항은 동남아시아와의 물류를 담당합니다. 이 세 항만이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한국 경제의 피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세 항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강조했습니다. 조선, 철강, 해운이 하나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죠. 서로 다른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무역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 클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같은 거대 경제 대국들과 함께요. 이 말에 조나단 교수도 감탄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육로가 막힌 분단 국가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었을까요? 답은 바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국가의 생명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이 타임랩스로 펼쳐졌습니다.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한진해운이 있었고 세계 최대 조선소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되면서 한 척의 거대한 선박이 완성되어 바다에 진수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도 함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 다른 산업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철강 기술이 조선 기술을 발전시키고 조선 기술이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치가 멈춰도 경제가 멈추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중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한국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전 세계로 넓혀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와 함께 여러 유명 글로벌 기업과 기관들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나사, 스페이스X,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화면 속 로고들이 하나씩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로고 아래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한국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며 좀 더 친근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이나 현대에서만 한국인들이 활약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이 아니어도, 현대가 아니어도 한국인은 어디서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나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우주선 추진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X의 한국인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재사용 로켓의 착륙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의 핵심은 정밀한 착륙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연이어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반도체 설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주역들입니다. 저는 강조하듯 손짓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우주기술, 친환경 에너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많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강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중국계 유학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문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오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회상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구글의 한 팀장을 만났는데 김태호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하지 않으시나요? 잠시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김 팀장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한국과 함께합니다. 언젠가는 이 기술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감동의 물결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저는 다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연구소와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한국인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엔진과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수는 세계 1위였죠. 이 말에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나단 교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노트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세계화 시대의 한 나라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인재가 진정한 국력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출품은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의 세계지도 위에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전문가를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빛들이 모여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빛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강연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허공에 떠 있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스타워즈나 아이언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홀로그램 기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해 삼성 연구소에서 본 것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3D 이미지를 사람들이 실제로 조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실제 기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2020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두께 1cm의 풀컬러 홀로그램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시야각의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홀로그램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올해 한국의 연구진은 플렉시볼이라는 놀라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말랑한 밴드를 초고속으로 진동시켜 허공의 3D 객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이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홀로그램을 만져볼 기회였죠. 그 순간 저는 진짜 미래를 느꼈습니다. 영상은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홀로그램을 확대하고 회전하고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아지 홀로그램을 쓰다듬고 원격 수술 시뮬레이션을 손으로 조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벽 대신 허공에서 도면을 꺼내 합치는 일이 곧 현실이 될 거예요. 이 기술의 시장은 연 20%에서 30% 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든 LG든 한국이 다시 기술 주도권을 쥐려면 과감한 투자와 연구자 예우가 절실합니다. 국부는 강철과 바다로 시작했지만 미래는 공중에 뜬 픽셀 위에 세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홀로그램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람과 기술의 연결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원격 교육, 의료, 가족 간 소통 등 다양한 응용 사례가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원격 의료 시스템에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의 환자를 홀로그램으로 진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가 직접 만지지 않고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 의료진에게 정확한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이산 가족 상봉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홀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이 이 기술을 통해 서로를 만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삼성 연구소에서 만난 이 기술을 개발한 젊은 연구원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단지 똑똑한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술이 화려함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차갑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기술은 인간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철의 힘, 바다의 네트워크, 그리고 미래의 홀로그램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건 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서는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영상과 이미지들을 종합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기술 분야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정치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기술. 저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약간 구겨진 종이였지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이서현 박사가 저에게 이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맥브라이드 교수님께 우리의 연구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강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세상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짧은 문장에 대한민국 기술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기술경제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했고 세계적인 기술 혁신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제가 배운 어떤 이론보다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률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서현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안전벨트 덕분에 살아난 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바로 기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냉정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기술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연구실에서 조용히 작업 중인 노년의 과학자가 보였습니다. 배규열 박사님을 기억하시나요? K철강 기술의 창시자 중 한 분입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될 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배규열 박사님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이서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규열 박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술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품격이 있는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술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어려운 분야를 선택했나요? 우리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입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빠른 기계, 더 강력한 AI, 더 효율적인 시스템, 물론 그런 발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를 사람을 위한 기술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사람 중심적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지 기술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서연 박사 연구실에 걸려있던 문구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영상보다 따뜻한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지 그 비결을 함께 알아봤죠. 지구상에서 강도, 물류, 미래 디스플레이 3박자를 한꺼번에 움켜쥔 국가는 드뭅니다. 한 장의 강판이 총알을 멈추고 세 갈래 바다가 대륙을 잇고 허공의 영상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대한민국은 답합니다. 우리는 강철을 끓였고 바다를 열었고 빛마저 만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어질 K-테크의 심장 박동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일까요? 이익을 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다른 대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끈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세계 기술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강인함, 연결성, 그리고 혁신. 이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기술 강국일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위의 선박, 용접되는 철강, 손으로 만지는 홀로그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자 강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힘차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처음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던 중국계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장 먼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가면서 그 유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질문 덕분에 오늘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그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등하는데 일본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SNS엔 일본 쌀값이 한국의 2배라며 분노하는 글이 쏟아지고 마트 쌀 진열대는 텅 빈 지 오래입니다. 지난달 일본 마트의 쌀 평균가는 5kg당 42,000원, 무려 13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2번이나 풀었지만 쌀값은 꿈쩍도 안 하죠. 왜 그런지 정부도 모른다며 일본인들은 난리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존재, 바로 한국쌀이 등장했습니다. 고시히카리보다 맛있고 값은 반값이라는 입소문에 한국쌀 직구 사이트엔 일본어 후기가 넘치고 백화점에도 한국쌀 찾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단 한 명의 일본인 아빠. 그의 한마디가 전국을 흔들며 한국쌀 열풍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스기나미구에 사는 아라카와입니다. 프리랜서 영상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가족은 은퇴한 고등학교 급식 조리사인 어머니 나미코, 제1동포 3세인 아내 사오리, 그리고 9살 딸 하루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쌀값은 정말 많이 올라서 예전에 4,000엔 하던 것이 이제는 8,000엔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 식탁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최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하루카는 밥을 자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맛있지 않다며 투정을 부리죠. 저희 집은 예전부터 밥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본 가정에서 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화목함을 상징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그 맛과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세부에서 영상 촬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경유지가 한국 서울이었는데 3일 정도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최신식 시설과 깨끗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려고 침대에 누웠죠.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SNS를 둘러보는데 한 게시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요즘 일본 쌀값이 너무 비싸서 다들 한국에서 사와요. DMZ 쌀이 진짜 맛있답니다. 일본인이 쓴 글이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한국 쌀은 가격이 절반인데 맛은 2배예요. DMZ 쌀은 특별해요. 분단의 아픔이 담긴 곳에서 자란 평화의 상징이죠.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쌀을 사러 외국까지 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댓글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격, 품질, 구매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문득 우리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좋은 쌀로 지은 밥은 반찬이 필요 없단다. 그 자체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비싼 쌀을 아끼려고 조금씩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카도 예전에는 밥을 정말 잘 먹었는데 요즘은 밥이 맛없어라며 투정을 부려요. 그 게시글을 보고 있자니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 쌀이 그렇게 맛있을까? DMZ라는 분단의 상징인 그곳에서 자란 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 3일이나 있는데 내일 한번 마트에 가볼까?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가슴속에서 커져갔어요. 이게 그냥 쌀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한국 마트에 가서 그 유명한 DMZ 쌀을 찾아봐야겠다고요. 그 쌀로 우리 가족의 식탁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조금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가는 것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그 밥맛, 정말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마트 입구에 서자 규모에 한번 놀랐어요. 천장이 높고 널찍한 공간,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게 정돈된 매장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마트와는 조금 다른 활기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쌀 코너를 찾아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마트가 워낙 커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쌀 코너에 도착하자 다양한 종류의 쌀 포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코너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DMZ 청정지역 생산, 통일촌 직판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포장들이었어요. 포장지에는 철조망과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디자인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4kg에 3만 원, 일본 돈으로 약 3,000엔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양의 쌀이 최소 8,000엔은 했을 텐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품질은 어떨지 궁금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무장지대 인근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쌀, 화학비료 최소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재배. 설명을 읽다 보니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이 쌀은 그냥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분단의 상징인 DMZ, 그 아픔의 땅에서 자란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문득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주부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 분이시네요. DMZ 쌀 사려고요? 부끄럽게도 제 모습이 너무 튀었나 봅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주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이 쌀은 특별해요. 단순히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주부는 이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쌀은 분단의 아픔이 있는 DMZ 근처에서 자라요. 갈등의 땅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거죠. 게다가 환경도 정말 깨끗해서 맛도 특별하답니다. 주부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구매하고 싶어졌어요. 백미 4kg, 현미 5kg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계산을 마치고 봉투에 쌀을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겠지. 단순히 쌀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사는 느낌이었어요. 마트를 나오면서 봉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하루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됐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쌀 하나가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게 할 줄 몰랐어요. 그저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역사와 평화, 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함께 사온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쌀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검역에 문제는 없을까? 무사히 가져갈 수 있을까? 약간의 걱정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에 이 특별한 쌀이 가져올 변화가 기대됐으니까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총 9kg의 쌀을 가방에 넣으려니 걱정이 됐습니다. 여행자 가방으로는 꽤 무거운 무게였어요. 검역은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는 게 금지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검역소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앞 사람들이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쌀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이지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품목을 신고하시겠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총 9kg예요. 이지은 씨는 놀란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한국 쌀이시군요. 금방 끝나요. 간단한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품목명과 수량만 적어주시면 돼요. 검역은 5분이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이었다면 훨씬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을 텐데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이지은 씨는 계속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DMZ 쌀 고르셨네요. 좋은 선택이세요. 일본 분들이 요즘 많이 사가세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 쌀 맛있거든요. 특히 DMZ 쌀은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자라서 더 특별해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검역 필증을 받았습니다. 검역 필증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지은 씨의 마지막 인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검역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행정도 따뜻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며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그곳에서도 한국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코너는 일본인들로 가득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식 건물과 잘 정리된 시설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쌀이 무겁냐고요? 사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 쌀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줄 변화를 상상하니 설레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없을까? 특히 DMZ라는 글자가 적힌 포장을 보고 세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오사카 상공에 접어들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집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입국 심사를 앞두고 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가방 속의 쌀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어쩌지? 제 앞 사람들은 모두 순조롭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세관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짐 검사를 시작했어요. 짐 가방을 열어주세요. 가방을 열자 DMZ 쌀 포장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세관 직원이 포장을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DMZ라는 글자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어요. 이거 혹시 문제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관 직원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유행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사오셨던데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세관 직원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검역필증은 받으셨죠? 한국에서 받은 검역필증을 보여드리자 직원은 간단히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좋은 여행 되셨나요? 친근한 물음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우 좋았어요. 특히 한국 쌀을 발견한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세관 직원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SNS에서도 한국 쌀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요. 특히 DMZ 쌀은 의미도 있고 맛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DMZ나 한국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조금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관 직원과 한국 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웃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오사카의 풍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경유가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발견과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쿄행 신칸센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의 쌀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줄 특별한 선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사실 한국은 그저 경유지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성이 담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신칸센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이 특별한 쌀로 지은 밥을 대접하는 모습을. 어머니 나미코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딸 하루카는 이 밥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도쿄역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이 우리 가족의 식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됐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사오리와 딸 하루카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하루카가 달려와 안겼어요. 부엌에서는 어머니 나미코가 나오셨습니다. 아라카와 잘 다녀왔니?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선물 기대하고 있지? 웃으며 가방을 열었어요. 필리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MZ 쌀 포장을 꺼냈어요. 가족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 사오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산 특별한 쌀이에요. DMZ 근처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해요. 어머니 나미코는 포장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쌀을 사오다니 참 별난 선물이구나. 하지만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SNS에서 이 쌀 이야기를 봤어요. 맛이 특별하다고 해서 한번 사와 봤습니다. 어머니는 포장을 열어 쌀알을 손바닥에 담아보셨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쌀알을 보며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윤기가 정말 좋구나. 오래된 일본 쌀 같아.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저녁에 이 쌀로 밥을 지어볼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나미코가 직접 쌀을 씻고 밥솥에 넣었어요. 물을 붓는 손길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물량이 중요해. 좋은 쌀은 물을 조금만 더 넣어야 제 맛이 나거든. 어머니의 오랜 경험이 담긴 조언이었어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집안의 구수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달콤하고 깊은 향이었어요. 하루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좋은 냄새.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밥솥 뚜껑을 열자 윤기 흐르는 밥알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밥을 퍼각자의 공기에 담아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첫 맛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미코가 밥을 한 입 넣고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눈가를 닦으셨어요. 이거 예전 그 밥맛이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던 그 맛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에 싸주시던 도시락의 맛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밥맛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하루카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밥이 달라요. 버터 바른 팝콘 냄새 같은 게 나요. 순수한 아이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방금 지은 밥에서 풍기는 고소함이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DMZ라는 분단 경계 지역에서 자란 쌀이에요.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내 사오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DMZ, 그 위험한 곳에서 쌀이 자란다고? 저는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DMZ 주변 지역은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환경이 깨끗하대요. 전쟁의 상징인 곳에서 평화의 상징인 쌀이 자라는 거죠. 그날 저녁, 우리 밥상에는 평화와 진심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밥을 완전히 비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 나미코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내일부터 나도 요리에 더 신경 써야겠구나. 이렇게 맛있는 밥에는 좋은 반찬이 어울리니까.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쌀 한 포대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웃음과 감동, 추억까지 가져다준 선물이었어요.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연한 발견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나미코는 식욕을 되찾았고 하루카도 밥을 남기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대화도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예전의 활기찬 식사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한국 쌀로 지은 밥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고슬고슬하면서도 찰진 식감,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일본 쌀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한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오사카에 사는 일본인 주부 스즈키 메구미였습니다. SNS에서 제가 올린 한국 쌀 사진을 보고 연락한 거였어요. 저도 DMZ 쌀 샀는데 전혀 달라요. 싸긴 한데 밥이 질척해요. 의아한 마음에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메구미는 곧바로 구매한 쌀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DMZ 디자인은 비슷했지만 하단에 작게 PRC 오러전이라고 써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PRC는 중국을 뜻하는 약자였어요. 중국산 가짜 DMZ 쌀이었던 거죠. 곧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류청하오라는 중국 유통업자가 한국 DMZ 쌀의 인기에 편승해 가짜 상품을 만들어 일본에 유통하고 있었어요. SNS 광고로 한국산처럼 보이지만
더 싸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 기사도 찾을 수 있었어요. 류청하오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국적보다 가격을 봅니다. 진심은 돈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읽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진심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매구미에게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건 진짜 한국 쌀이 아니에요. 중국산 가짜 상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진짜 DMZ 쌀의 특징과 맛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매구미는 매우 실망한 기색이었어요. 정말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속은 거군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여행 기회가 있으면 꼭 진짜 DMZ 쌀을 사보세요. 정말 다를 테니까요. 이 대화 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쌀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과 기만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정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하루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콘텐츠 기획자잖아요.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 쌀의 가치를 알려야겠다고요. 아내 사오리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요즘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정보가 필요할 거야. 사오리는 제1동포 3세로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개선을 항상 바라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미코도 의견을 보태셨습니다. 음식에 진심이 담기면 맛이 달라진단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결국 그 안에 담긴 마음이지.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짜 한국 DMZ 쌀과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 정품의 특징과 맛의 차이점, 검역 필증의 중요성과 확인 방법,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이 정보가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우연히 발견한 쌀 한 봉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단지 가족의 식탁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가짜 제품은 겉모습을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은 결코 따라할 수 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 내용을 SNS에 올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콘텐츠 기획 능력을 살려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쌀 구매 내역, 검역 필증, 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은 밝게, 글은 간결하게 작성했어요. 진짜 한국 쌀 구별법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포스팅의 핵심 문장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중국은 포장을 흉내낼 수 있어도 감동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올리기 전에 아내 사오리에게 보여줬어요. 사오리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서 몇 가지 표현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리고 한국 쌀의 의미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사오리의 조언을 반영해 최종 포스팅을 완성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올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게시물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 주부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중국산이었네요. 진짜 한국 쌀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검역 필증이 중요하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DMZ 쌀 인증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한국 쌀을 구매한 사람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챌린지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직접 쌀을 사서 일본 친구들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릴레이까지 시작됐어요. 매구미도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진짜 한국 쌀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정말 맛이 달라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 게시물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여러 일본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음식 전문 잡지에서는 인터뷰 요청까지 왔습니다. 한국 쌀의 진정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DMZ 쌀의 의미, 그리고 가족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쌀을 소개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쌀에 담긴 이야기와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소비자들이 연결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쌀 한 봉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졌나 봐요. 한국 농림부에서 감사 메일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쌀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구매가 아니라 진정성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한국 쌀로 만든 주먹밥을 나눠줬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전파하는 힘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나미코도 이웃들과 한국 쌀을 나눠 먹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다들 맛있다고 하시더구나. 옛날 맛이 난다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류청하오의 가짜 쌀 판매는 크게 줄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정성은 언제나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쌀은 단지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진심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의 수많은 가정에 DMZ 쌀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가 됐어요. SNS에는 매일 새로운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더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2공기를 드셨어요. 이 쌀로 만든 주먹밥을 도시락에 넣어주니 딸아이가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에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사카에 사는 70대 할머니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쌀을 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진심을 맛본 거였어요. 이 말이 정확히 제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도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어머니 나미코는 예전처럼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셨고 하루카는 학교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아내 사오리는 한국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쌀에는 한국 반찬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집 식탁은 조금씩 국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의 날을 정해서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하루카는 한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한국에 같이 가요. 저도 DMZ 쌀 사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참 예뻤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라카와 씨, DMZ 쌀의 생산 과정과 의미를 담은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건 제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을 직접 만나고 DMZ 근처 농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였어요. 통일촌을 방문해 실제 DMZ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농부 이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분단의 아픔이 있는 이곳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쌀은 생명이고 평화예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넓게 펼쳐진 논을 촬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자란 쌀이 이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니. 하루카는 논두렁을 걸으며 신이 났습니다. 아빠, 여기서 자라는 쌀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신기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식품 소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잇는 평화와 이해의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쌀 한 톨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DMZ가 단순한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쌀을 기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이제 밥을 지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자란 평화의 쌀, 그리고 그 쌀을 정성껏 키운 한국 농부들에게요. 류청하오의 가짜 쌀 판매는 거의 중단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해진 덕분이었어요. 진짜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쌀이라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문화적 이해로 확장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DMZ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나미코가 말씀하셨어요. 음식에는 그 나라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 한국 사람들의 정성이 이 밥에 담겨 있는 거야. 아내 사오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음식으로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밥 한 공기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문화적 이해로 확장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는 매일이 특별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쌀이 자란 곳, 기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진정성은 언제나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쌀은 단지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진심의 상징이었어요. 필리핀 출장 후 경유지로만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3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단지 밥 한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단의 땅에서 자란 평화, 행정이 아닌 마음, 기술이 아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진심을 담아 쌀을 기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